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3주차 두 번째 시간, 청소년 정신장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청소년기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정신질환 중에서 파괴적 충동조절 및 품행장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현대는 흔히 중독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약 중독,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쇼핑 중독, 기타 등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 중독에 집착하는 현대인들은 중독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삶에 다양한 긍정적인 부분들을 포기하면서 정신이 피폐해지거나 자기 통제가 무너지거나 자기 삶의 어떤 부분들이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갑자기 뜬금없이 왜 중독 이야기를 하나 싶으시죠? 사실 이 중독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물이나 어떤 현상에 지나치게 과몰입해서 집착해서 내가 이거를 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에요. 근데 결국은 내가 그 대상에 대해서 자기 조절력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통제를 하면서 그것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에 끌려다니면서 나의 삶이 통째로 거기에 의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중독 현상이 현대 사회에 나타나는 원인을 살펴보면 다양한 원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통제력 상실, 즉 충동 조절이 안 되었을 때 중독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라고 보고 있어요. 살다 보면 뭘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상황이 있고,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 있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그 분노를 발산해도 되는 상황이 있고 하면 안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조절해야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데, 그런 자기조절과 통제에 실패하게 되면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피해가 오게 되고 자신의 삶 자체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동 조절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청소년 시기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이제 과도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성인이 되기 위해서 거쳐가는 청소년기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사고들이나 기존의 권위에 대항하거나 반항하는 생각들이 이제 나타나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면서 성숙되어 가면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법을 지키고 규칙을 지키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 그런 것에 실패하게 되면 실패한 상태에서 자기 조절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성인이 되면 성인이 되어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청소년기 때 주로 나타나는 정신장애들이 충동 조절과 관련된 장애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위 유형을 보시면 적대적 반항장애, 간헐적 폭발장애, 품행장애, 병적 방화, 병적 도벽,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세히 보시면 충동 조절과 관련이 있어요. 중독과도 관련이 있고, 결국은 이런 충동 조절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면 성인이 되었을 때 도박이라든지 중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충동 조절이 안 돼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범죄와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동 조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청소년기 때 나타날 수 있는 장애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괴적 충동 조절 및 품행 장애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고, 예를 들면은 이제 다른 사람을 때린다든지 폭력을 쓴다든지 아니면 물건을 때려 부순다든지 아니면 훔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적인 기준, 권위자나 성인과 현저한 갈등을 유발하는 행동을 보이는 정서 및 행동에 대한 자기 조절 장애라고 정의되어 있어요. 자, 하위 유형을 보시면 적대적 반항 장애와 간헐적 폭발 장애, 품행장애, 병적 방화, 병적 도벽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적대적 반항장애는 특징을 보시면 어른들에게 불복종하고 거부적이며 적대적이고 반항적인 행동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나타내는 경우에 적대적 반항장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간헐적 폭발장애는 공격적 충동의 조절 실패로 가끔씩 심한 파괴적 행동을 나타내는 것인데 보통 6세 이상에서 진단을 내리게 되죠. 품행장애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사회적 규범 및 규칙을 위반하는 행동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내는 경우에 진단을 하게 되고요. 병적 방화는 자신의 기쁨이나 만족 또는 긴장 완화를 위해서 불을 지르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1회 이상
고의적이며 의도적으로 방화를 하는 경우에 진단을 내릴 수 있어요. 병적 도벽은 자신의 기쁨이나 만족 또는 긴장 완화를 위해 남의 물건을 훔치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서 반복적으로 도둑질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아동 정신간호 수업할 때 그 ADHD가 결국은 반사회적 성격 장애로 발달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ADHD가 성인이 되었을 때 반사회적 성격 장애가 되기까지 중간에 청소년기에 거치는 청소년기 정신질환들이 들어가요. 중간에 보시면 ADHD가 적절하게 치료되지 않았을 때 적대적 반항 장애가 올 수 있고요. 이것이 좀 더 심해지면 품행 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정서적인 심리적인 문제가 지속이 되면 성인이 되었을 때 반사회적 성격 장애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동기 때 ADHD가 청소년기 때 적대적 반항 장애, 품행 장애를 거쳐서 성인이 되면 반사회적 성격 장애가 된다라는 이 경로는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신경생물학적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공격적 행동 원인에 보시면 신체적 학대의 과거력, 두부 및 안면 손상, 신경학적 이상 소견,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출산 시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적대적 반항 장애인 경우에 정서 조절에 문제가 있는데요. 혈중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노에피네프린, 신경 전달 물질 및 전두엽 피질, 그리고 편도체 이상으로 인해서 정서적 문제가 생긴다라고 보는 거예요. 간헐적 폭발 장애는 신체 및 정서적 외상 경험 혹은 부모가 간헐적 폭발 장애일 경우에 이완되기 쉽다고 보고 있고요. 병적 친부모나 형제 자매 간에 병적 도벽이 있는 경우에 발병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유전적인 소인이 굉장히 큰 거죠. 품행 장애는 기질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까다롭고 통제하기 어려운 유아의 기질, 그리고 보통 수준 이하의 인지 기능인 경우, 그리고 부모가 품행 장애, 반사회적 성격 장애일 경우, 혹은 알코올을 남용하는 경우에 품행 장애가 나타날 가능성이 다른 사람들보다 높다라는 것이죠. 혈중 세로토닌 이상이나 성호르몬 이상, 전두엽 부분의 이상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심리 사회적 원인을 보시면 부모의 잘못된 양육 태도, 파탄 가정, 부모의 정신병리와 아동 학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서 정서적인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고요. 품행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학교에 적응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학교에 적응을 잘한다는 거는 학교의 교육과정을 잘 착실하게 이수를 하고 선생님과 관계가 좋고 또 친구들과 관계가 원만한 경우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품행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대부분 이제 우리가 비행 청소년이라고 불리우는 집단의 카테고리에 있어요. 그래서 학교를 뭐 자주 결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선생님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막 반항을 하고 대든다든지, 소위 그런 거 있잖아요. 삥 뜯는다, 빵 셔틀 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여러 가지 적응과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근데 학교에서 적응에 실패하는 경우는 또 가정이랑 또 관련이 있잖아요. 대부분 부모가 이제 자녀에게 관심이 없다든지,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뭐 알코올 중독으로 엄마를 이제 학대한다든지, 엄마나 자녀를 학대한다든지, 아니면 뭐 엄마가 집을 나갔다든지, 뭐 아니면 다 돌아가셔서 할머니가 키우고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결핍된 가정에서 자라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결핍된 가정에서 자란다고 해서 그 아이가 다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그 결핍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조심스러운 발언이에요. 왜냐하면 요즘 세상에는 가족의 의미가 많이 변화되었고, 또 가정, 집이라는 의미가 예전과는 달리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부모 둘 중에 한 명이 없다고 해서 이 가정이 문제가 있는 가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아무래도 그런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경우에 조금 더 품행 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회적 경제적 상태를 보시면 엄마나 아빠가 둘 중에 한 분이 안 계신다든지, 부모가 불화가 있다든지, 폭력적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사회적이나 경제적으로도 좀 열악할 수밖에 없고, 정서적으로도 아이가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공격성이라든지 충동성 조절이 잘 안 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커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관련 질환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질환은요, 적대적 반항 장애입니다. ODD라고 하는데요. 어른에게 불복종하고 거부적이며 절대적이고 반항적인 행동을 지속적으로 나타내는 경우를 말합니다. 학교에 딱 있을
있을 때 선생님이 너 이거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하면 그거 왜 해야 되는데요? 나 그거 싫은데요? 막 대드는 거예요. 화를 내고 적대적인 태도를 드러나게 표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적대적인 태도가 분명한 뚜렷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른에게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단 기준을 보시면 분노하고 짜증내는 기분, 논쟁적이고 반항적인 행동, 악의적인 복수심 표출의 3가지 범주가 8가지 중 4개 이상 6개월 이상 나타나고, 이로 인해서 부적응적 증상들이 초래되거나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때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임상적 양상을 보시면 거부적, 적대적, 반항적 행동이 주 증상이고요. 일단 어른들이 말하는 건 무조건 싫은 거예요. 무조건 저항하고 무조건 불복종하고 하는 거죠. 임상적 양상을 한번 보시면 거부적, 적대적, 반항적 행동이 주 증상인데요. 권위에 저항하고 불복종하지만 나이에서의 기준을 벗어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제 폭력을 가한다든지 물건을 뺏는다든지 재산 파괴를 일으킨다든지 손실을 일으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건데, 품행장애에서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요. 근데 적대적 반항장애는 품행장애보다 약간 심한 정도가 조금 덜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막 대들고 화내고 막 반항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폭력적으로 남의 뭐 때려 부순다든지 뭐 남의 물건을 손상을 입힌다든지 이런 행동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부정적이고 적대적이고 무례한 행동을 보이지만 그들은 소유물을 부수고 타인을 신체적으로 공격하지는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유병률은 1%에서 11% 정도이고요. 평균 한 3.3% 정도 유병률을 보인다고 해요. 보통 치약 전에 발병을 한다고 합니다. 강한 복수심을 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뭐가 불만이고 항상 복수해야 되고 항상 상대방에 대해서 분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쭉 이어질 경우에 학교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겠죠. 학업 성적이 저하되고 대인관계 장애가 나타납니다. 치료 및 간호중재를 보시겠습니다. 신뢰관계를 아동 청소년은 다 이제 부모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이 같이 얽히고 설켜서 그들의 상호작용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있는 이 아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아이만 데리고 와서 이제 치료를 한다고 해서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치료에 참여를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우선 신뢰관계를 조성하고요. 문제 행동을 강화시키지 않고 바람직한 행동을 하면 선택적으로 칭찬을 해줍니다. 행동치료, 학습치료라고 하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하면 칭찬해서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강화시켜주는 조작적 조건 형성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부모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 이 아이에게 정서적인 문제가 생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 특히 청소년기에는 굉장히 예민하고 아동기 때 또 다루는 것과 조금 접근법이 다를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육기술 훈련이 필요한 거죠. 약물치료는 ADHD가 동반된 경우에만 사용을 하고요. 공격적인 행동이 너무 심해서 조절이 안 될 경우에는 약물을 쓰기도 하지만 그 외에는 될 수 있으면 약물치료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간헐적 폭발성 장애입니다. 공격적 충동이 조절되지 않아서 가끔씩, 그러나 반복적으로 사람이나 기물을 파괴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심한 조절 실패가 반복적으로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간헐적으로, 조금 전에 이 친구랑 막 잘 얘기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생겼을 때는 별 이유가 없는데 갑자기 팍 폭발해서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화를 내는 정도가 그냥 야 하고 화를 내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나 기물을 파괴할 정도의 아주 심한 화를 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진단 기준을 보시면 언어적 공격적 행위와 더불어서 재산 파괴와 신체적 공격까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한번 폭발을 하면 주위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손해를 입히니까. 이러한 폭발적 행동이 자극 사건이나 심리적 촉발 요인에 비해서 현저하게 지나치다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화낼 정도가 아닌데 분노를 막 폭발하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하면서 막 폭발하는 거예요. 연령은 6세 이상에서부터 발병을 하고요. 이로 인해서 부적응적 증상이 초래되거나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경우에 진단을 하게 됩니다. 급작스러운 분노 발작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정구기가 없어요. 그리고 30분 이내로 종결합니다. 정구기가 없다라는 거는 보통 사람들이 화를 낼 때는 화를 낼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화가 나는 듯한 표정이라든지 화를 폭발하기 이전의 표정이라든지 전 단계의 어떤 행동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갑자기
빵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30분 이내로 빨리 확 종결이 돼버려요. 폭발적으로 막 화를 내기 전에는 대상자는 심한 긴장 상태를 경험한다고 해요. 그리고 내가 화를 나도 모르게 이제 조절이 안 되는 거니까 빵 하고 터트리고 나서 나중에 정신 차리고 오면 후회스러운 거죠. 당황스럽고 내가 왜 그랬지? 너 그리고 왜 그렇게 화를 냈어?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이제 합당한 이유를 대지 못해요. 근데 사실 가끔 한두 번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반복적으로 해요. 내가 만약에 이 학교를 다니는데 3년 동안 뭐 중학생이에요? 3년 동안 학교를 다니는데 뭐 한 달에 한두 번씩 이렇게 팍 폭발을 해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그러면 친구들이 내 옆에 올까요? 안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적응과 대인관계에 장애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분노 폭발성 행동이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약간의 주기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죠. 본인도 고통스럽고 당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고통스럽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증상은 10대에서 20대가 많고 자살 기도가 흔합니다. 왜 자살 기도가 흔할까요? 자기가 조절 안 되는 그 충동 때문에 항상 후회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로 인해서 대인관계가 나빠지고 법적인 문제도 초래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 때문에 자기 비하에 빠지게 되고 우울감, 절망감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자살 시도를 하게 되겠죠. 발작이 없는 기간에는 충동 조절이 비교적 유지되고 발작 후에는 후회합니다. 그리고 폭발 행동은 외적 스트레스에 비례하지 않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서 그거와 관련돼서 폭발을 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조현병, 반사회적 성격 장애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아이들의 경우에는 아동기의 성장에 부모가 문제가 있을 경우에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은데요. 부모가 알코올 중독이거나 아이를 구타를 했거나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적이 있다든지 뭐 두부 외상이라든지 아니면 유아기 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환이나 장애를 앓은 적이 있을 때 이럴 때 공격적인 부모상과의 동일시로 인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죠. 치료는 약물 치료가 있는데요. 주 치료제는 SSRI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세로토닌이 결핍이 되면 공격성이 증가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세로토닌의 제흡수를 차단해서 세로토닌의 레벨을 일정량 유지를 시켜주면 공격성이 조금 줄어든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SSRI를 주치료 약물로 쓰고 항경영제나 뭐 리튬 이런 것들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신치료는 치료자의 역전이 위험성이 있어서 잘 사용하지 않고요. 인지행동치료, 집단치료, 가족치료 등이 주로 활용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품행장애입니다. 컨덕 디스오더인데요. 임상에서 품행장애 아이들이 입원을 하게 되면 컨덕 왔어, 컨덕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품행장애는 소화의 행동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거나 나이에 맞는 사회적 규범이나 규율을 위반하는 것, 이것이 이제 계속 반복될 때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최소한 6개월 동안 지속될 때 진단을 하게 됩니다. 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질적인 성향이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까다롭고 요구가 많은 기질인 경우, 그리고 좀 인내력이 부족하고 스스로 통제하는 것이 조금 힘든 경우, 그리고 평균 이하의 지능인 경우, 이런 경우에 품행장애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정신과 병동에서 근무할 때 주기적으로 입원을 했던 품행장애 아이가 있었어요. 이 여자아이인데 중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왜 입원을 하느냐면 집이 부산인데 친구들하고 가출을 해서 그 아이들이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어요. 여러 명이 막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경기도까지 가가지고 숙박하고 그다음에 물건 훔치고 때리고 이렇게 하면서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막 찾아가지고 데리고 와서 정신과 병원에 입원을 하면 입원을 조금 했다가 좋아지면 다시 퇴원했다가 다시 또 이제 가출을 해서 또 막 문제를 일으키고 입원시키고 이게 반복됐던 아이인데 입원을 해서도 어른들에 대한 어떤 반항적인 생각들이 기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이제 간호사나 보호사나 의사나 직원들에게 반말하면서 막 고함을 지르고 때리고 막 집어 던지고 뭐 이런 행동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지능이 조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학교 생활을 못할 정도로 지능이 떨어진 건 아닌데 약간 좀 부족하다 싶은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도 안 되고 다른 친구들과 의사소통이 잘 안 되니까 그냥 막 폭력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부모 요인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아동 청소년 정신질환은 부모의 양육 태도와 육아 방법이 잘못됐을 때 그리고 이제
애착 형성이 잘 안 됐을 때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문제성이 많은 부모의 태도, 잘못된 육아 방법, 부모의 정신과적 장애, 소아학대, 부모 불화 이런 것들이 이제 품행장애를 일으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심리적인 요인을 보면 부모와 이것도 부모랑 관련이 있어요. 부모의 무질서와 태만이 소아의 양심, 즉 초자아의 발달을 저해하는 경우에도 품행장애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수준이 낮은 가정에서 품행장애가 많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리고 신경생물학적인 요인으로서 혈청 내 도파민, 베타하이드록실라제 레벨이 떨어져 있습니다. 임선 증상을 보시면요, 공격적인 행동과 잔인한 행동이 주 증상이에요. 모호한 상황에서 타인의 의도를 실제보다 좀 더 적대적이고 위협적인 것으로 잘못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길 가다가 이렇게 실수로 살짝 부딪혔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려고 일부러 부딪혔다, 의도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다 하고 탁 때렸어요. 그러면 품행장애가 있는 아이는 내가 이 사람을 때린 이유는 이 사람이 나한테 먼저 부딪혔기 때문에, 나쁜 의도로 나한테 먼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때릴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왜곡된 생각들이 항상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공격적이고 잔인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불편하거나 이렇지가 않아요. 전혀. 어른에게도 당연히 욕설하고 반항심을 가지고 적개심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얘기했던 그 여자아이는 당시 15세였는데 저한테도 야, 너 XX 이러면서 너 나 태어나면 가만히 안 놔둘 거야, 너 죽여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당연히 학교 결석하고 비행하고 흡연하고 음주, 약물 남용, 거짓말, 가출, 도둑질, 패싸움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근데 나이가 증가할수록 이런 이제 정도가 심해지면서 범죄에 가까운 행동을 하게 돼요. 특히 남자아이들은 강간이라든지 폭행이라든지 이런 이제 난폭한 행위를 하게 되고, 심할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타살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물학대와 함께 방화 등을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의 성격적인 부분을 보면 대부분 열등감이 많고 자존감이 떨어져 있고 양심이 없고, 그리고 약간 지능도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타인과 의사소통 잘 못하고 이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이런 증상이 반사회적 성격장애랑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품행장애라고 진단을 하는 거는 청소년기에 나타날 때 품행장애라고 진단을 하는 거예요. 이런 똑같은 증상인데 만약에 나이가 성인이 되어서 나타나면 반사회적 성격장애로 진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16세 이전에 발병을 하고 16세에서 18세 미만까지는 품행장애로 진단을 하고요. 만 18세 이상일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반사회적 성격 장애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다음은 병적 방화광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병적으로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지르고 싶은 충동, 불타는 것을 보고 황홀해하며 충동을 억제할 능력이 상실되어서 불 지르는 행동이 반복되는 장애예요. 불로 인해서 재산과 인명 피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건물에 불을 질렀을 때 재산 피해,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인명 피해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오히려 불로 인해서 파괴된 결과를 보고 즐기면서 만족감을 얻습니다. 불을 지르기 전에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러요. 이게 정서적인 흥분과 긴장을 막 가지고 있다가 불을 딱 지르고 나면 그 긴장감이 탁 해소되면서 굉장히 기뻐지고 황홀해지고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 또 방화를 하고 또 방화를 하고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방화광의 특징은 사전에 불을 지르기 위한 면밀한 준비를 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냥 이제 기분에 따라서 지나가다가 확 불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 며칠 전부터 언제는 저 집을 한번 불을 질러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미리 탐사를 하고, 언제 몇 시쯤에 가면서 지나가는 사람의 수가 적고 불을 지르기 용이하고 어떤 방법으로 불을 지르면 좀 잘 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는 편이에요. 발병 시기는 이제 주로 아동기에 발병을 많이 하는데 연령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정도가 심해지고 여성보다는 남성이 좀 더 많습니다. 방화를 함으로써 사회적, 신체적 혹은 성적 열등감에서 생기는 분노를 해소하는 역할이 되고요. 이런 아이들은 대부분 대인관계나 학교 적응, 학습하는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물질 사용 장애, 도박 장애, 우울 및 양극성 장애, 다른 파괴적 충동 조절 및 품행 장애와 동반 이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음은 병적 도벽입니다. 금전상 가치가 있거나 자기에게 꼭
꼭 필요한 물건도 아닌 것을 돈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지 않고 훔치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경우에 병적 도벽이라고 하는 거죠. 절도광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병적 방화처럼 훔치는 행동을 하기 전에 엄청난 긴장감이 고조되고 그걸 딱 훔치는 행위를 한 다음에 그 긴장감이 딱 해소되면서 기쁘고 만족스럽고 안도감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 이제 방화광인 경우에는 이제 불을 지르고 난 다음에 양심의 가책을 못 느껴요. 근데 이제 병적 도벽인 경우에는 행위에 대한 잘못을 인지하고 또 이제 내가 남의 물건을 훔쳤는데 경찰에 잡혀가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이 있어요. 그래서 죄책감과 우울증을 동반하게 됩니다. 병적 도벽의 유병률은 약 0.3%에서 0.6% 정도이고요.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3대1 정도로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보통 청소년기에 시작되고 성인 후기에 발생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충동구매, 우울 및 양극성 장애, 특히 주요 우울 장애와 불안 장애, 섭식 장애, 특히 신경성 폭식증, 그리고 성격 장애, 물질 사용 장애, 특히 알코올 사용 장애인 경우에 병적 도벽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파괴적 충동 조절 및 품행 장애와도 관련이 있어요. 치료는 약물 치료 혹은 행동 치료, 정신 분석적 정신 치료, 인지 행동 치료를 활용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간호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간호 사정입니다. 이런 청소년기에 그 분노 조절과 관련된 그 질환이 나타날 수 있는 위험 인자는 부모, 가정환경, 학교, 사회환경 대상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아버지가 범죄를 일으켰거나 어머니가 정신병리가 있거나 약물 남용이 있거나 사회적 고립이 있거나 부부 불화가 있는 등 부모의 문제가 있을 그리고 가정환경에 문제가 있을 경우 훈육이 잘 안 된다든지 학대를 당한다든지 방치되어 있다든지 이런 경우 그리고 학교에 적응해서의 어려움 그죠?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기 힘들고 따돌림을 당하고 사회기술이 좀 발달이 잘 안 된다든지 이런 경우 그리고 경제적으로 좀 빈곤하다든지 대상자 자체 기질적인 문제라든지 발달이 좀 지연되어 있다라든지 그리고 여자보다는 남자, 장남 이런 경우에 조금 이제 위험인자가 있다고 보고요. 회복인자를 보시면 덜 빗나간 친구 집단과 사귀려는 자발적인 노력 그리고 직업 획득, 사회경제적인 환경의 개선, 부모나 다른 성인과의 긍정적이고 따뜻한 가까운 관계, 긍정적인 경험, 효과적인 대응 전략, 좋은 학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위험인자를 줄이고 회복인자를 극대화시켜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방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발생을 했다면 조기에 발견을 해서 치료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간호진단은 자신 또는 타인에 대한 폭력 위험성, 자존감 저하, 비효과적 대처, 사회적 상호작용 장애, 불이행 이렇게 들 수가 있습니다. 품행장애 중재입니다. 품행장애의 양상을 보면 굉장히 범죄적이고 폭력적이고 잔인하고 그래요. 하지만 대상이 소아청소년이거든요. 소아청소년에 초점을 준 중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범죄자로 취급을 할 것이 아니고 발달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개선의 가능성이 항상 있거든요. 개선의 어떤 가능성을 열어두고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족에 초점을 둔 중재가 필요하겠고 소아 청소년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한 치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에서의 중재 개인적인 자질과 대인관계 능력을 증진시키는 또래와 같이 하는 지역사회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참석함으로써 좋은 긍정적인 경험을 많이 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호평가는 대상자의 공격적인 행동을 다루는데 효과적이었는지 타인의 어떤 신체나 재산을 손상시키는 것을 예방하였는지 적절한 방법으로 분노를 표현하였는지 타인과 적절하게 상호작용하고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는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지 타인에 대한 비난이 줄어들었는지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할 수 있겠죠. 네, 지금까지 청소년 관련 장애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았는데요. 학습 확인 퀴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청소년기에 자아 주체성을 확립하지 못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정답은 3번 역할 혼돈이었습니다. 2번 13세 남아가 학교에서 학기 초부터 약한 친구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선생님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하며 길고양이에게 잔인한 행동을 했어요. 이 남아에게 적절한 진단은 무엇일까요? 품행장애가 됩니다. 3번 어머니에게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고 또래 친구들에게는 폭력을 휘두르고 자동차 바퀴에 펑크를 내고 물건을 훔치는 행동으로 입원한 15세 김군에게 적절한 간호중재로 알맞은 것은 이 김군의 의학적 진단은 뭡니까?
조금 전에 나왔던 품행장애예요. 그죠? 자, 이 품행장애의 청소년에게 적절한 간호중재는 2번입니다. 경쟁적인 활동을 장려하면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휘두르겠죠. 그렇다고 해서 신체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오히려 폭력성을,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도록 운동을 좀 더 많이 시키는 게 더 바람직할 수 있어요. 4번, 다음 중 적대적 반항장애의 증상에 해당되는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길고양이에게 돌을 던지며 괴롭히는 것은 품행장애에 가깝고요. 분노 조절을 어려워하지만 금방 해소되기 때문에 복수심은 크지 않다. 아니에요. 적대적 반항장애는 항상 복수심을 가지고 매사에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물건에 손을 대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다. 적대적 반항장애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뭐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상사와 책임 소재를 두고 논쟁한다. 그죠? 어른들이나 기성세대에 대해서 항상 반항하고 나쁘게 생각하기 때문에 논쟁하는 걸 굉장히 즐겨해요. 어린 시절 분노 발작 시 부모가 무시를 하는 것이 원인이 된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품행장애가 발생하는 위험이 가장 높은 상황은? 정답은 2번입니다. 네, 이렇게 청소년 정신건강 간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노년기 정신건강 간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